다음 중 편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 맞춤법이 엉망진창, 2번 엄청 어렵고 난해한 원고다, 3번 노잼이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정말 천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세에서도 편집자를 하겠다. 아니? 안녕하세요. 또 나왔네요. 번역가 엘입니다. 번역가 일 집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오늘 왜 초대하셨나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책에 대한 이야기랑 뭐 편집이라는 일, 직업에 대해서도 좀 K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그런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K님한테 여쭤보고자 저희 집에 모셨고, 제가 이렇게 집에 K님 존을 만들어놨죠. K님이 편집한 책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모아놔봤어요. K님이나 나나 이제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는데도 됐지만 13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은 지겹거나 하는 그런 순간은 없으신지. 지겹고 힘들고 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하는 순간이 너무 많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엘님이나 저나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여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 내가 지루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거는 취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으로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13년이 된 거고,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이겨내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지겹다는 생각이 끼어들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일상의 쳇바퀴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그 쳇바퀴 위에서 지겹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가 없어. 9 to 6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근데 또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엘림이나 저나 텍스트를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좋은 점을 찾을 때도 있고 작가가 매력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힘든 순간을 또 이렇게 덮어주는 또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짠 나왔을 때 제일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문장이 딱 나한테 왔을 때가 좀 희열이 큰 것 같아요. 의외로. 편집자가 하는 일이 독자가 생각할 때는 딱 떠올리는 거는 교정교율이지만 실제로는 기획부터 신간 안내문을 쓰기까지 뭐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K님이 제일 좋아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편집자 업무가 정말로 그냥 러프하게만 말을 하면 일단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에 따른 저자를 발굴해서 섭외해서 계약을 하고 원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교율 보고 표지 제목을 정하고 제작을 하고 홍보, 그 신간 안내문까지 러프하게 한 10단계 정도 되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표지문안 쓰는 거. 편집자가 내 색깔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표지문안이에요. 표지문안이라는 게 뭐 책 앞표지, 뒷표지에 적히는 글들 아니면 카피, 그런 거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교정교율. 가장 오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제 교정교율을 보는 게 그냥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는 거랑 다르게, 아마 엘림도 아시겠지만 교정교율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글씨를 보는 단계가 있어요. 글자. 그 내용을 보는 단계는 거의 초재교에서 끝나고 마지막에는 오탈자가 없어야 되니까 틀린 글자를 찾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실제로 오자가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책도 많지만 나오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괴로움도 커요. 이걸 왜 못 봤을까 하는 그 괴로움. 저희 한 1년 전에 저희 채널 나와주셨을 때 막 오자는 자연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만큼, 왜냐면은 그 한 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에너지만 들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한 권을 만들었는데 어떤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주는 상처가 크죠. 뭐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완전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이지. 그게 문제예요. 완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자의 기분을 혹시 거스르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저자가 뜻이 있어서 쓴 게 아닐까? 근데 나는 이상하다. 이게 교정할 때 계속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든단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이 책의 전문성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전문가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지.
어련히 다 잘 쓰셨을 텐데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도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두거나 둬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기간이 길었어요. 저도 교정교열이라는 이 일 자체는 작가가 아니라 나에게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고 좀 마음을 바꿔 먹은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편집자가 지적한 건 무조건 다 고친다고. 오. 지적한 대로 고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고칠 때도 있지만 맞아. 뭐 지적 당한 건 여하튼 무조건 다 고친다고. 그러면 너의 말과 나의 말이 아닌 요건 어때 하고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독자분들이 책을 봤을 때 더 매끄럽게 나오는 거니까. 저도 편집자님이 그 교정지에 뭐 선 하나를 그을 때 얼마나 고민을 하고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고 그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00%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다 고치려고는 해요. 그렇죠. 이게 뭐 이상했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은 뭐 두 번, 세 번 저도 해보는 거죠. 그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는 대립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건 괜찮고 내가 뭐 10가지를 다 말했는데 다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럼 이 다음 책에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계속 되뇌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달리는 동료니까. 맞아요. 네네. 네네. 몰랐는데 제 그 문학책 만드는 법을 읽으신 분들 중에 조금 인상적으로 남았다 하시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게 그 러닝메이트 작가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달리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읽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히려 또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익숙해져서 쓴 부분인데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구나.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달려서 꼬린 지점이 있는 거죠. 뭐 싸우는 존재가 아니. 근데 뭐 영화 같은 데서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그렇고 편집자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요. 맞아요. 뭐 이건 내 작품인데 너가 어디서 뭐 고치냐 이런 거는 삿대질라고 21세기에는 근데 이 책 2권을 만들 당시에 에피소드가 또 이번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2권을 냈는데 내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번역가 정영목 선생님을 제가 좋아해서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저는 워낙 그분이 번역하신 작품으로 해외문학을 많이 접해왔고 믿고 따라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간 정말 양질의 해외문학을 계속 접한 사람이 들려주는 해외문학 얘기를 책으로 되게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정영목 선생님은 워낙에 역자 후기도 좋고 그래서 저 역자 후기만 모아도 정말 자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기획안을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나는 역자이다. 그리고 뭐 내가 저자로 나서서 뭘 쓰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드리고 뭐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마다 연락을 드리고 선생님 이제 날이 추워지네요. 선생님 뭐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하면서 이화여대에서 통번역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제 근처 갈 일 있으면은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제가 내일 뭐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 식사를 하거나 정영목 선생님은 계속 번역을 하시니까 번역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또 그걸 읽고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 또 이번에 무슨 책 하셨던데 뭐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하고 그 얘기거리가 계속 있었어요. 번역가들이 쓴 책이 또 그 사이에 한두 권 나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책이 나왔더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책은 이런 점이 조금 다른데 하면서 약간 한 번씩 리마인드가 되도록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수년 후에 선생님이 내전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앞뒤에 어떤 심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서 2권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엘님이 그 부분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땐 바보 같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책 이렇게 나왔는데 뭐 마음에 드시냐 축하하는 자리에서 선생님 매번 역자로 이름을 올리시다가 처음으로 저자로 정영목 지음이라고 책에 박힌 거잖아요.
감회가 어떠세요? 뭐 너무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첫 저서니까. 내가 늘 누구 지음 누구 옮김에서 뒤에 있었는데 야 드디어 내 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 얼굴로 나는 지금까지 옮긴이로서 해온 나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첫 책이라고 내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간의 작업보다 이게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어. 너무 뼈를 맞아가지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정영목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이화여대 근처에 왔는데 뭐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뭐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연락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책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의 시간이 귀한데 그런 생각하지만 내가 당신의 작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어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바빠서 시간 없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연락했다는 것은 인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걸 일단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어렵다. 근데 기획서 만들 때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 너무 무섭지. 맞아요. 처음에 특히 처음에 너무 익숙해지던가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무뎌진다기보다는 좀 마인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절이 내가 싫다거나 내가 뭐 실수해서가 아니라 지금 안 맞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라든가 아니면 기획 방향을 바꾸든가 그 저희가 공동으로 아는 어떤 편집자님이 가름 끈 색깔이 자기 생각이랑 틀리게 나왔다고 정말 아쉬워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얘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 남들이 눈치도 못 챌 그런 것들에 예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책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에 이런 면지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누군가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무슨 색으로 할지. 그리고 여기 위에 양장은 여기 위에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책이라서 이거 헤드밴드라고 하는데 이 색깔과 이것도 색깔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색깔하고 우리가 흔히 가름끈이라고 부르는 이 가름끈 색깔하고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름끈 색깔하고 헤드밴드 색깔하고 통일감이 있게 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는 약간 딥그린으로 했지만 누구는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맞춰서 다 정하는 거지 누군가가. 그랬는데 그렇게 정한 것에 그림이 있는데 실물을 봤을 때 오차가 나면은 나랑 디자이너만 마음 쓰이는 거지. 그 뭐지? 그래도 우리의 나날 보면은 그 K님이 저한테 이 책을 주면서 면지에 사인할 책이 없는 책이라서 광택 있는 면지를 썼다. 왜냐면 이거는 해외 서적이니까 작가가 내한할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면지 선택이라는 것도 있는 거구나. 면지 예쁘잖아요. 면지가 반딱반딱하니 예쁜데. 맞아요. 근데 국내 저자분들의 책은 서명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완전 진한 뭐 시멘트색, 뭐 까만색 이런 거를 하거나 그럴 일도 없고 광택 없는 면지를 많이 하죠.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하실 수도 있지. 면지를 뭘로 근데 이제 누군가가 여기부터 작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도. 그래서 여기부터 본문이다. 요 앞에 문고리에 내가 사인을 하겠다. 그렇군요. 저는 책에도 쓰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배수아 작가님 뱀감을 되게 좋아하고 이 표지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서 근데 파격적인 표지를 어떻게 잘 보여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책이고 뭐 띠지 색깔 정하는 것부터 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없겠지만 여기 있네? 다 있네? 이야,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책이에요. 이 띠지 문구나 전체적으로 제가 쓰면서도 그래 맞아 이 책은 이런 책이야 라고 좀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었던 제 안에서 표지 시안이 올라왔던 게 파스텔 톤의 그런 요즘에 잘 나가는 법한 그런 표지 시안과 요게 있었는데 이게 더 작가님답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골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문학책은 어떤 그 시류에 딱 맞는 트렌드에 맞는 기획서로 기획돼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작가님이 수십 년간 쓴 작품 세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간에 쌓아온 작품 세계와
너무 엇나간다면 그게 아무리 좀 주목도가 있고 잘 팔릴 만한 표지여도 생각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가 누가 됐건 그 작가의 작품들하고 표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그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요. 문학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했을 때는 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경제경영서나 기획서를 만들 때는 아이템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편집자가 그걸 다 좋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발이 빨라야 돼. 발과 손과 눈과 막 이런 게 빨라야 돼서 좋은 걸 빨리 알고 빨리 연락을 하고 이런 게 중요했는데 문학책은 확실히 그런 빠른 거보다 깊이 있게 아는 게 훨씬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행복의 충격 이야기도는 좀 하고 싶은데 시장 조사 차원에서 K님이 저나 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 표지가 좋아 이 표지가 좋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랑 K님은 나 1번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2번이었거든요. 근데 2번이 됐다라고 했을 때 K님이 자기가 밀었던 표지가 안 돼서 약간 좀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이 책 진짜 좋아하고 네네. 제가 만든 책 중에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에요. 행복의 충격은 뭐 내용도 좋지만 장도비라 예쁘죠? 그리고 표지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색깔도 예쁘고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관계된 다른 뭐 타깃 독자들이나 마케터 아니면 서점 직원들 이렇게 이 분야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고른 거 말고 아 이게 예쁘네 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저의 마음의 원픽이었던 거를 바로 버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졌어. 처음엔 잘 안 됐고 아니 어떻게 이게 훨씬 예쁘고 이게 책이랑도 어울리는데 다들 이게 좋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 저자와 편집자는 내용을 알고 있고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고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 서점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채 봤을 때 예쁜 게 저는 훨씬 더 답이라고 생각이 점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역자는 번역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번역서의 제목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치. 그래서 맞아, 뒤에서 맞아. 화수분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만든 책. 제가 번역을 하고 K님이 편집해주신 책인데 아주 오래된 서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원래 헌책 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헌책 도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역자님. 아니 그 일본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장 깨기를 하듯이 헌책방을 탐방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헌책 도장이었고 저는 계속 헌책 도장 이러면서 작업을 했으니까 전 당연히 헌책 도장으로 나올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저는 저 혼자 적응이 좀 잘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 책을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헌책 도장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헌책 도장이라고 쓰였을 때 한자를 보고 아 이런 책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원제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인이 보기에는 도장? 찍는 도장? 태권 도장? 스피드 퀴즈를 너무 말좀 여기서 제가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는데 작가로도 일해보고 편집자로도 일해본 거잖아요. 더 편한 직업은? 편집자. 마감을 어기는 작가. 나는 최소한 땡땡 시간 땡땡 며칠까지 기다려보고 재촉을 한다. 누구냐 뭐냐에 따라 다른데 마감 재촉은 일단 시작은 마감일부터 하죠. 아 마감일부터? 마감일부터 하고 뭐 끝은 알 수 없습니다. 번역은 놀랍게 잘하는데 마감은 절대 안 지키고 성격이 더러운 번역가. 그냥 저냥 무난한 번역문인데 1번. 아 진짜? 1번. 다음 중 편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 맞춤법이 엉망진창이다. 2번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인데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엄청 어렵고 난해한 원고다. 3번 노잼이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책의 장르가 뭔가요? 에세이인가요? 에세이라고 하죠. 저 2번. 보통을 2번이 어렵. 2번 2번이 난해하다. 2번이 어렵다. 제일 어렵다. 2번이 제일 어렵다. 다음 생을 받는다면 내세에서도 편집자를 하겠다. 아니? 다른 직업을 이제 뭐 해봤으니까. 그 작가 편집자 더 편한 직업은 편집자라고 하셨나요? 나의 뭔가를 쓰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무게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가는 원문에 갇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쓰는 건데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그리고 마감을 어기는 작가는 마감일부터 독촉을 하신다고. 원래 마감을 자주 어기시는 분인 경우에는 마감 전에도 독촉을 해요.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은 마감일이죠.
그러면은 뭐 2달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기다려요? 기다려줘. 뭐. 어떡해. 2달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일주일로 시작하죠. 아, 일주일이면 정말 양심적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계속. 일주일이 계속 갱신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2달을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2달 기다려주세요 하시면은 맞아. 그 안에 제가 다른 거라고 있을 맞아, 텐데. 맞아. 시간 운용이 어렵게 되지. 하지만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분도 실제로 다음 주까지는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일주일만 더 주세요 하시는 걸 텐데 글이라는 게 뭐 이렇게 뚝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번역은 놀랍게 잘하는데 마감은 절대 안 지키고 성격 더러운 번역가가 낫다고. 번역이 그냥저냥 무난한 사람보다. 좋은 원고가 입고돼야 그 이후에 저도 편하고 독자분들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작가라면 당연히 잘 쓰는 게 우선일 것이다. 성격이 더럽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하지만 번역문은 엄청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낙차가 클까라는 생각에 그냥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낙차가 크다는 전제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경험상 어찌됐건 좋은 퀄리티의 번역 원고든 저자의 원고든 좋은 퀄리티의 원고를 받았을 때가 확실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죠. 용서가 되는군요. 그간의 그런 마음고생이.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사실 뭐 문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분의 성격은. 맞아. 참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인 이상 일을 잘해야 된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편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에세이일 경우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어려운 원고가 맞춤법이 엉망진창이라거나 노잼이라서 뜯어 고쳐야 된다거나 보다 편집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맞춤법이 엉망인 건 진짜 일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교정교열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노잼인 것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원고를 두자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원고의 너무 큰 문제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썼다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셋 다 문제가 아니네요? 아, 진짜. 역시 프로 편집자. 아니 일단 노잼인 원고에는 재미가 없는 대신 장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뭐 번뜩이는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고 무슨 책이든 괜찮다는 걸로 내용이 분명하다면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쓰는지 알고 쓴 책이라면은 그것을 이제 독자분들한테 잘 전하는 게 뭐 제 몫인 거겠죠. 이거 작업할 때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13년차 편집자가 쓴 글이니까 내 글은 교정교열할 게 별로 없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셨는지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했죠. 진짜 고칠 텐데. 거 많으면 어떡하지? 비문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오히려. 저도 나름 편집자 출신 번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책을 할 때는 저야말로 이제 교정할 게 없이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놨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이구나. 근데 저는 아주에 대해서 좀 헌책도장 작업하면서 느꼈어요. 굉장히 편집자 출신 역자는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강박? 다 통일해야지 이런 거?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은데 그게 당연히 뭐 흠이 되진 않고 그냥 저는 이게 일이니까 좀 그리고 엘림도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박이 있는 거죠. 그 책이나 글을 다루는 직업은 편집자 말고도 많잖아요. MD도 있고 아니면 뭐 문학 에이전시도 있을 것이고 근데 편집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편집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책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정말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생각한 게 편집자라는 책을 만드는 직업이랑 책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서를 썼던 게 청림출판 편집부랑 교보문고 홍보팀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로 막연했던 거죠. 2015년도에 K님의 베스트 3 소설이 슬픈 짐승, 불멸, 아우스터리츠였고 2017년에는 아우스터리츠가 새하얀 마음으로 교체됐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나와가지고 궁금한데. 아니 너무 준비를 꼼꼼히 하셨네요. 지금은 베스트 3는? 지금 베스트 3는 근데 이게 참 인생 소설 이런 거랑 다르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시점 이후 읽은 책 중에 3년이 지났으니까. 좋았다 했던 책들로 말씀을 좀 가볍게 드리자면 테드 창의 숨
작년에 올해의 책이었어요. 알른다 알아. 맞아. 그게 작년 올해의 책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재작년 올해의 책이 뭐였냐면 그 한길사에서 나오고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한 독일 소설인데 예니 에르펜베크의 모든 저녁이 저물 때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제가 2년 전 올해의 책으로 저 혼자 뽑았던 책이었고 3년 전 올해의 책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그 전에 읽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 더 꼽자면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그러면은 여기에 썼던 책이 지금 다 밀려난 거네요. 아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너무 오래전에 다 밀려나 버렸어. 너무 오래전에 꼽은 것들이라 당연히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슬픈 짐승은 저의 만약에 저의 인생 소설 세계로 꼽아라라고 하면은 슬픈 짐승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말하자면 나는 항상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무인도에 내가 뭘 가지고 가야지 안 지겨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엘림은? 100년의 고독이랑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랑 그러네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 세 개는 정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맞아요. 이게 네. 질문이 참 어려워. 제독하고 싶은 책도 다르고. 맞아요. 이 책 중에서 제일 솔직하게 이거는 좀 내가 봐도 잘 쓴 것 같다라는 챕터랑 이거는 조금 보충하고 싶다, 불만족이다라는 챕터가 있으세요? 제일 솔직하게 쓰려고 하고 제일 많이 노력한 꼭지는 서문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책에서 서문이 독자분들이 가장 먼저 읽는 곳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은 저의 일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는 것을 서문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일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꼭지고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시리즈 자체가 분량에 한계가 있어요. 400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제가 해외 문학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거나 뭐 교정교열이나 표지 얘기도 할 때도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노바가 또 틀렸어. 등이 보인다. 그런 분량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것은 좀 아쉽긴 하죠. 그 400매라고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통 가낸본이 700매 정도? 그런 거니까 조금 짧은 편인 것이죠. K님이 생각하는 편집자의 자질이 있을까요? 왜? 그 출판학교 같은 데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편집자로서의 자질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은 될성부로 떡잎이다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제가 작은 규모지만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신기한 게 그때 진짜 눈에 들어왔던 분들이 나중에 메일을 보내요. 취업했다고. 진짜 그 기억이 다 나요. 그분들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뭘까? 어떤 요소일까요? 저는 일주일에 뭐 한 번 잠깐 보는 거였고 대화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잖아요. 직업에 대한 지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고 이걸 나 너무 하고 싶다라고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그분들한테 받는 거는 기획안 한 번이 전부였거든요. 기획안을 쓰는 수업을 하고 그걸 이제 받는 거. 실제로 좋은 기획안을 쓴 분을 그 다음 수업에서 이제 나눠드리면서 얼굴을 보면 그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눈빛인가요? 눈빛?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저는 정말 많은 거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만큼 또 열심히 하시는 거겠죠. 왜냐면 일단은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편집자의 얘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애정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이분들은 힘들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매사에 단점을 먼저 보는 분들.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요. 단점을 먼저 보고 근데 그건 좀 이 사람은 이 원고는 좀 이렇지 않아? 왜 이렇게 썼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점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편집자 지망생은 책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확실히 있거든요. 맞아.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일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게 자기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책에도 좋은 거잖아요. 이런 회사는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저도 지금 3군데 출판사를 다니고 또 주변에 여러 출판사 이야기를 건너 듣잖아요. 근데 정말 회사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종류의 문제건 그리고 회사의 문제보다 더 큰 건 사람 문제죠. 제가 들어갔는데 동료나 상사랑 안 맞으면은 그게 사실은 무엇보다 힘들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무 회사나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겪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빼고 그 사람, 그 회사의 시스템 이런 걸 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꼭 유심히 보라고 말을 하는 게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책들의 퀄리티를 봐야 돼요. 그 책들의 종수와 그 책들이 어떤 만듦새로 그리고 이게 후기들 보잖아요. 그래서 뭐 번역이 엉망이네, 교정이 엉망이네 이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출판사 이미지 자체가 나쁜 거죠, 그런 쪽으로. 저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일단 1번이고 자신의 가치를 좀 믿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알죠. 맞아.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취업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나한테 어떤 명분이 있고 납득이 될 만한 선택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 내가 저 출판사 잘 모르는데 일단 공고 났고 신입 뽑는데 별로 없으니까 연봉 2천?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시작해서 옮기자. 옮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이 이미 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미 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너덜너덜해질 확률이 높죠. 출판계 자체가 아예 싫어질 확률이 크죠. 그렇게 되면. 맞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감수하면서 들어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싫어진다면 K님이 저자를 정말 존중하시는구나. 뭐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존중하는 편집자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그렇지만 존중한다고 해서 존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K님의 후배가 그 존중을 줬는데 존중을 못 받고 상처를 받고 울고 있으면 K님은 뭐라고 조언을 하실 건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작가분이나 역자분이 한 말에 상처받아서 계속 생각나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에 비해 훨씬 덜한데 일단 존중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태도예요. 내가 선택한 태도고 그거는 내가 감정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깝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길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분이 나한테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고 맞아. 내가 상처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생의 지혜네요. 근데 그게 진짜 나이 먹을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맞아. 어떤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고민을 오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거 있죠. 작가에 대한 환상도 당연히 있고 글 쓰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일단 굉장히 좋아했던 팬이거나 열성 독자였다면 더더욱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서 써놓은 결과물들을 접한 거고 그것이 그 사람과 일치해야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일치하기 굉장히 어렵죠. 물어보신 의도가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약간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말을 한 거겠죠. 그랬으니까 저의 가상의 후배가 울면서 왔겠죠. 가상의 후배는 멘탈이 약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랑 존경하는 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맞아. 맞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결국에는 나의 일에 대한 나의 존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림 댁에서 촬영을 해보았고요. 감사드리고 한마디 저희 구독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